자,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도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음압 격리 병상이었죠. 음압 병상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병상 숫자가 부족하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호흡기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돌볼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특히 허리 역할을 해야 될 중소병원에서도 전문 병원은 대부분 근골격계 중심의 전문 병원이 다수고, 이 감염병을 돌보거나 이런 호흡기 질환을 돌보는 내과 질환을 중심으로 보는 전문 병원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런 유사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 사회가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먼저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관필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소위 전문적인 병상의 부족, 이런 이제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현재 지금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이 한 198 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 그냥 1인실을 포함해서 이제 음압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100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병상을 확보해야 되느냐, 사실 이건 정답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유행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그다음에 그의 유행 속도나 어떤 치료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어떤 숫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좀 병상 수는 확보돼야지 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컨센서스는 아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는 저희가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상 수를 이제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늘리는 거에 이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어떤 음압 병상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공공에서 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에 투자를 해서 민간에서 음압 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병상 수 자체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병상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유행 속도를 천천히 그러니까 급격한 유행을 막고 완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역을 잘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을 그러니까 입원하고 치료해서 퇴원하고 다시 또 입원하고 이런 어떤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어떤 유행 속도를 늦추는 것,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염병 전문 병원은 지난 메르스 때도 나왔었고,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국립중앙의료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전문 병원을 부설로 짓도록 하자라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추진이 안 되는 큰 이유가 물론 이제 재원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감염병 전문으로 돌보는 병원이면 그걸 어떻게 보면 아주 지역사회 골짜기에다가 산골짜기에다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다 둔다고 가정을 하면 일종의 님비 현상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이 왜 우리 이웃에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와야 되느냐, 이런 형태의 님비 현상을 또 극복을 못하는 문제가 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우리 최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경주 생활치료센터를 다녀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좀 소개를 하시면서 조금 의견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의 발생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 어떤 정도의 자원을 갖고 있던 것도 대응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에서 보고 있는 상황, 또 중국에서 경험했었던 것, 또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환자분들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이 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환자분들이 호흡기 질환, 발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고 증상만으로 감별을 못하니까 감기가 대학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1차 진료하는 곳에서는 선별 진료 또는 보호 장구를 갖추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의료 전달 체계도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간의 체계와 공공의 체계가 좀 분리되어서 이런 환자분들을 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게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전달 체계를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제 갔었던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경증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생활치료센터가 초기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또 아주 많은 환자분들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기관처럼 행동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갖는 부담감이나 갖추어야 할 시스템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이 초반에 진통을 좀 겪었지만 그 생활치료센터가 지역사회에 이제 이렇게 폭증하는 환자분들로 인해서 의료기관이 마비가 되는 이 상황을 상당히 완화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지역사회 내에서 적체가 돼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이 결국 소화를 못해서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보듯이 환자분들 계속 복도에 깔려 있거나 뭐 집에 놓여 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거나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면 우리가 갖는 혼란도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폭증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형태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격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적당한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다른 메르스 때의 경험하고 달리 메르스 때는 보면은 그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로 수도권의 의료 자원이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지방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한 측면에서 우려가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자원이 쏠림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의료 자원의 쏠림 현상이 수도권에서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대구 경북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또 지역으로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의 불편중이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일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크게 겪을 것 같다. 특히 의료 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뭐 여러 대안들 뭐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대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동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지 천기 교수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 자원은 지역적인 편중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유행 때 가장 피해가 컸던 분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 경제 수준이 낮은 사회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크게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회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편중된 의료 자원의 문제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의료 자원의 배분 문제는 이 균형이란 그러니까 즉 의료 자원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측면도 물론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이는 문제들도 있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자원의 배분 문제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냐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절대적으로 의료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든 병상이든 치료 약제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이제 집에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분이 이제 4명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갔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의료 자원의 부족,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부족 두 가지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환자가 집중됐기 때문에 환자를 전국에 비어 있는 음압병동이나 다른 병실을 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을 거기다 투입해서 일단 막을 수 있었던 것이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 수도권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수도권에 의료 자원이 많기 때문에 대책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인구 수도 많기 때문에 대구 수만큼의 환자가 인구 비례로 대구만큼 우리가 그 환자 서지가 일어나면은 환자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수도권도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당면되는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 각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가장 좋은 것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까지도 일단은 시나리오 놓고 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도 좀 감사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유행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상상을 해서 대구 경북을 벗어나서 다른 광역자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이런 데 또 이런 형태의 현상이 돌발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사회나 우리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대처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국가지역 음압병상이 1000병상 정도 있다고 했는데 1000병상을 만약에 넘어서는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최 교수님이나 우리 고 교수님 편한 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정 음압병상이 이제 198개고요. 이제 전체 음압병상이 한 100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한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일반 병실도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압병상은 아니지만 이제 음압병실처럼 지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증도 분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그리고 약간 그냥 관찰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가고 종합병원에 있는 음압 병실은 이제 좀 경증 환자, 그럼 더 경한 환자들은 지금 이제 생활지원센터라는 어떤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모든 의료 시스템을 이제 그렇게 전달 체계가 잘 가도록 지금 만드는 게 모든 관객들의 어떤 희망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떤 지정을 하긴 하지만 그런 전달 체계가 이런 어떤 부족한 병상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대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동형 음압기는 메르스 때도 이용은 했었죠.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수원병원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좀 경증에서 중등도 정도의 환자분들은 수원병원에서 모아서 보았고 거기에서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분들은 이제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때도 수원병원이 음압병상을 다 갖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방마다 이동형 음압기를 놔서 병상 자체를 개조한 거죠. 구조를 개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내과 전문 의료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파견을 나가서 그쪽에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증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있는 자원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불균형이 있고 어느 지역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겠고 그 속도가 더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병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속도를 감내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서울 경기 지역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말씀해 주셨던 중증도에 따른 분류 그리고 그 체계에 맞게 환자분들을 배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임상 경과를 보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에 나빠지는 환자분들은 그때 나빠지는 경과를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전이 되거나 또는 그 시기가 지나서도 나빠지지 않는 분들은 점점 그냥 증상이 좋아지거나 뭐 경했던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뒷단이 굉장히 길어요. 환자분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격리 해제의 조건을 맞출 때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긴데 환자분들이 아랫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담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나서 이미 중증 상태가 해소가 됐지만 그 아랫 단계로 이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윗 단계에서의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서 격리 해제를 못 하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서로 트랜스퍼가 가능한 순환이 가능한 구조가 좀 되면 그래서 격리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분들이라면 그 아래에 또 생활치료센터까지도 이동을 해서 환자분들이 좀 배분이 될 수 있으면 현재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도중에 이제 이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배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그렇게 되려도 사실은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이 전국에 지금 43개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만 해도 4개 병원이 있죠.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이.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작동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소위 허리 역할을 해야 될 종합병원 또는 이제 중소 전문병원들이 이게 격리 해제 단계에 돼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이제 의료 인력 또는 시설 등이 좀 갖춰줘야 이런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이태하지만 잘 버텨오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구 경북의 지역이 국한됐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형태로 또 퍼지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들고요. 아까 정신병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병원이 지금 원래 청도 대남병원에서 시작을 했었고 시작 자체가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어제였죠 대구의 한 정신병동에서 또 집단 감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폐쇄병동을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상상이 되실 텐데 거기서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리 아주 열악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청도 대남병원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신 관련 정신병 환자 돌보는 자원을 거의 다 이용했거든요. 국립정신병 어디죠? 우리 중곡동에 있는 이제 M센터도 환자가 이동됐고 그중에서 환자가 중하면 국립중앙의료원도 갔었고 국립부곡병원도 이용하고 그래서 한 병원에 환자를 가까스로 막았던 경험이 불과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형태의 또 집단 감염이 벌어지면 여러 군데서 만약 벌어진다고 상상을 해보면 저는 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백 교수님 어떻게 의견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맞다나 거기에 현장에 방문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들도 사실 매뉴얼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었고 초반부터 이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청도에서 해결한 방식은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러니까 국립정신병원이 이제 들의 병상을 있는 분들을 민간으로 이제 전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음압 병상을 포터블을 도입해서 만들고 이제 내과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정말 한 병원을 전국에 있는 분들이 또 중증 환자들은 또 대학병원으로 많이 가셨고 해서 다행히 이제 추가적인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이게 시설의 일이 뭐 좀 열악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정신과 병도 어디라도 사실은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은 그 안에서 퍼지는 걸 막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그 중간에 배성병원이라는 곳에서만 이제 한 6명 이하로 막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랐던 점은 이제 환자분들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어떤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밀접 접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이 좋건 나쁘건 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특히 경증의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와 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긴급히 아마 만들려는 공고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저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그 자체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감을 환자가 아닌 분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저 어르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 젊으신 분들은 아마 저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분들한테 같이 안 살면 그렇게 전화는 한 번씩 다 했을 겁니다. 이 사태가 보니까 코로나19가 특히 어르신 분들한테 고령층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절대로 밖에 다니지 마시고 집안에만 꼭 계세요. 이런 전화를 아마도 우리 자식분들은 아마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지금 뭐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 길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불안감도 당연히 있을 거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런 이제 뭐 가장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분들이 가장 어렵겠죠, 사실은. 확진자가 겪는 이제 공통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좀 백 교수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난이라는 게 개인과 지역사회가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사고니까 뭐 누구나 힘들고 이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여러 가지를 초래하는데 감염 재난에서 지금 확진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일단은 격리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가격리 기간이 앞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1주, 2주 기다리다가 이제 확진을 받으면 생활치료 시설로 옮기거나 이제 입원을 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뭐 전혀 일도 못 하고 또 본인의 건강에 대한 뭐 두려움도 있고 또 이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요즘에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거가 이 확진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의 첫 번째가 이번에 저희가 동선 공개한 거가 영향이 있느냐. 이제 개인정보가 사실 뭐 굉장히 노출되고 어디 있었다는 걸 알면은 대체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이 되니까 그로 인한 이제 신상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되게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남에게 이제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1년에 13,670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는 나라인데 이 경찰청 통계에 우리나라 자살의 3대 원인은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 이제 경제적 스트레스, 세 번째 건강의 문제인데 이 삼중고가 코로나와 함께 지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재난에 대처하는 집단의 노력이 초기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헌신하는 의료진도 응원하고 집단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고 뭐 이것도 못하는 나라는 이제 바로 무너지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잘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2달, 3달 가면은 이제 롱 섀도우, 그러니까 오랫동안 긴 그림자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 기존의 치료가 중단된 분들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또 가슴이 또 답답해지네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의 큰 원인이 정신건강 문제하고 경제적 문제로 사실은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외롭고 힘들어지는 계층이 나타나고 있고 대상들이 거기에 또 우리 다 느끼겠지만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당연히 수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애써 노력해서 그나마 자살 숫자를 좀 줄여왔던 부분들이 혹시 또 댐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드네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재난에 대한 재난 방역 이런 용어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음 테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가짜 뉴스 소위 그다음 유언비어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